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10일입니다. 수요일이고, 자, 정신없는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 정도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공히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다른 이유로. 근데 두 사안다 모두 각각의 군에 있어서 상당한 기강 회의를 반정하는, 아니면은 기강 회의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일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가 와 있죠. 코앞에 다가와 있죠. 1월 13일 며칠 안 남았죠. 3일 남았죠. 대만 총통선거. 미국과 중국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 그건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 작년인가요? 한미일 군사 협력 관계가 약간은 뭐랄까 동맹관계, 군사 동맹관계라고 할 수 있는 사전 단계 정도로 좀 격상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들어와서 일을 벌이고 수습하는 걸 봤을 때 평소에 같았으면 억지스럽다는 게 단박에 드러날 부분인데도 그거를 관철시키고 밀어붙이잖아요.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대만과 중국 사이, 대만 해협에서 무언가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정치적 공공에 빠진 집권 세력이 희한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 왼쪽이 신원식 국방장관이고, 오른쪽이 이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죠. 자. 이 뉴스위크에서 나온 사설이에요. 1월 9일자니까 뭐 거의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사임해야 된다. 짤막해요. 예.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이 사설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옛날 로이드 오스틴 밑에서 일했던 군인 출신이에요. 매일 아침 그에게 보고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미국 뭐랄까 어떤 특정 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수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보고하던 입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관과 오스틴에게 그 사람 입으로 사임해야 된다. 막중한 임무를 쥐고 있는 미국 국방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행동이냐? 한번 볼게요. 마침 잘 정리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스틴이 지금 전립선 암에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립선 암 지금 이제 보면은 중환자실로 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 급성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이라는 것은 진행이 상당히 느린 암인데 큰 통증으로 병원을 갔다. 이거는 거의 전립선 암 말기 즉 소변을 볼 수 없을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통증이 온 거거든요. 전립선 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작년 12월 22일 날 처음으로 병원을 가요. 불편해서 갔겠죠. 그리고 23일 날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통증이 격심해져서 1월 1일 날 새해벽두부터 중환자실을 갔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백악관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를. 미국 국방의 실무 총책임자가 지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보면은 중국과의 긴장 관계도 올라가고 있죠. 좀 이따 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계속 정밀한 결정을 해줘야 되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돈을 못 넣고 있지만. 그리고 가자 전쟁은 지금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 스스로도 출장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휘권을 아마 행사하지 못한 것은 아마 12월 말부터 행사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만 보더라도 3일 정도는 지휘권이 붕 떠 있었어요. 최소 3일. 아마 3일에서 한 일주일간이라고 봐집니다. 자, 거기는 비상연락망이 없느냐? 있겠죠, 당연히. 이 업무 인수 인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간에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이라크나 시리아에 지금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격도 하고 뭐 그랬어요. 또 후티에 대한 반격도 있었고,
그 외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은밀한 군사 작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데 그 결정은 누가 내렸느냐는 거죠. 그러면 예. 그래서 이거는 바이든도 엄청난 책임이다. 이게 반드시 바로 해고해야 된다. 해고하기 전에 사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자기한테 보고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바이든이 국방장관을 찾았으면 어딜 뻔했느냐 이거죠. 저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차대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국방장관 밑에 국방차관이 있고 그게 민간인이에요. 그 밑으로는 합참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국방차관은 푸에르토리코에서 휴가 중이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요. 그 지위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뭐 급하게 날아올 수는 있죠. 푸에르토리코는 멀지는 않은데 그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합참의장한테도 자기의 지휘권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즉 지휘권이 한 3일에서 한 일주일간 붕 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백악관도 모르고 위로도 보고 안 하고 밑으로도 보고 권한 이양을 안 한 거예요. 뭐냐 이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월 4일 날 백악관에 그게 전달이 됐고 그 다음부터 쭉 알려졌다. 이렇기 때문에 사임해야 된다. 이거는 이 밑에 수많은 미군 장병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부분인데 그 결정 과정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해서야 어떻게 미국 장병들이 미군 지휘부를 믿고 일을 하겠느냐, 충성을 하겠느냐. 그냥 오스틴만이 아니라 이게 동시에 바이든도 같이 걸려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 지금 바이든은 연설을 하고 나면은 출구를 못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즉 인지 능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어요. 노쇠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다가 벌써 여러 번 넘어졌거든요. 어떤 날에 도착하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 넘어졌으니까 올라가면서도 넘어져요. 예. 자, 그런 거하고 연계돼서 미국이라는 그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의 지휘계통이 최상층부에서 한 칸, 두 칸이잖아요. 지금 그죠? 뭐 세 칸째일 수도 있죠. 국방장관이면은 그 사이 부통령이 있으니까. 자, 그런 의구심을 지금 사고 있고 본인은 강력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안타깝게 그런 전립선암이 심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이제 그게 미국 상황이고 국방장관이 자신의 직을 득실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대통령한테 먼저 보고를 바로 하고 그다음 뭐 통상적으로 국방차관이나 합참의장한테 그 권한이 넘어가야 된다. 본인이 역할을 수행 못하는 동안에 이건 당연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예. 심지어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여기는 근데 목숨을 걸고 밑에 이제 수하의 장병들이 수많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고 엄청난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외교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를 비운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신원식은 또 뭐냐? 또 묘해요.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자, 이거 보면 쭉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 이제 핵심은 신원식 현재 국방장관이 이 사람이 이제 비례대표 출신이죠. 그러다가 국방장관이 됐고 아마 삼성 장군인가 육군 장성 출신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언급했죠.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이런 내용을 자기 SNS에 올렸었다. 근데 그 앞뒤 문맥도 제가 읽어봤는데 신기한 이거예요. 이미 일본과의 긴장 관계를 너무 뭐랄까 뭐 죽창가 부르듯이 옛날에 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먹듯이 일본과의 관계를 너무 악화시키고 있다, 지나치다. 그리고 독도에는 분쟁 지역이로 돼 있다. 그 부연 설명한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누구로 떨어야 된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걸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국방장관의 군 출신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군인 출신으로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군의 총수잖아요, 지금.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큰 전쟁으로 가는 그 전조가 뭡니까? 조그만 영토 분쟁에서 발생해요. 예. 군인들한테는 목숨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 경계에서는 어디로 잘라주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그가 예전에 SNS에 올린 글이 불거지기 전에 얼마 전에는 또 국방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밝혀져 가지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사과한 바도 있어요. 이것은 로이드 오스틴이 행가에 거의 준하는 거죠. 예. 그의 말을 믿고 병사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죠? 우리 세금으로 산 비싼 무기들이 거기 투입이 돼야 돼요. 말씀드린 것은 그 과정에서 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만큼 귀한 곳이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설픈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정치인들은 본인의 정치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소속 정당 때문에 애매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이명박도 이런 표현에서 큰 역풍을 맞았고, 결국에는 일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거기를 독도를 방문하는 이런 모습까지 연출했잖아요. 그전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양쪽에 문제가 되니까 독도를 폭파시키면 안 되나? 이런 발언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미국의 영향권에 강하게 들어있을 때 그런 거예요. 자, 한국과 일본 제발 친해졌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근데 그 걸림돌이 그거다. 여론이 안 따라가니까. 일본도 그렇고. 지금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의 민심의 역풍을 맞고, 다시 일본의 반대를 물어서 거기를 직접 방문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고 본인의 당에서 한 일이잖아요. 사전에 큰 혼란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대통령은 바깥에서 갑자기 날아온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당내의 역사, 여론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일본하고 원수로 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 민심은 이래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의 말을 빼앗고 이름을 빼앗았잖아요. 큰일 날 뻔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 최근에 일본하고 이슈가 됐던 그런 몇 가지 문제를 외에는 우리는 일본하고 무역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상호 협력해서 그리고 서로 여행을 가거나 이런 데도 아무 무리가 없었어요. 예. 단지 그런 앙금이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죠. 더 잘. 전쟁의 위협도 없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해주길 바라고 진짜 친구로서 본인이 어떤 해코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가장 최근에. 몇백 년에도 있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걸 우리 미안하다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예. 그런 과정이 없었고 우리를 오히려 괴롭혔잖아요. 그것도 북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수출해서 안 될 것을 수출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무역 제재를 걸었잖아요. 그게 그들이 과거에 한 짓을 잘못을 한 사람이 먼저 뺨따구로 때리는 사람이 무슨 이유에 때렸던지 간에 사과를 해야지 다시 화해가 되는 거지요. 맞은 사람 보고 화해를 해라. 네가 마음을 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라 간의 관계에.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현 정부의 강력한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고령층도 이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큰 실수예요. 그리고 중요한 선거를 앞둔 대통령한테 해를 주는 일이에요. 본인의 보스한테. 예.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신원식을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자, 대만 선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는. 자, 대만 선거 말씀드린 것은 1월 13일이고, 3일밖에 안 남았고, 지금 이제 니케이 아시아 기사인데, 대만에서 이제 후보가 셋이 나와 있는데, 1, 2위 간의 격차가 많이 좁혀져서, 지금, 박빙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여당, 지금 이제, 차잉웬 여자 총통이 있죠. 그가 4년 해서 8년 동안 총통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아요. 3번 이상 못해요. 그래서 2번 했기 때문에 끝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당 출신으로서 현재 부총통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가 12월 1일 날에는 37.8%, 2등 후보가 누구냐? 국민당 후보예요. 장개석 후에 29.5%였는데 한 달이 안 되고 3주 만에 야당 후보가 33.4%까지 올라왔어요. 여당 후보는 조금 잃었고 3등의 표가 2등으로 왔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표가 결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2등으로. 3등은 안 될 것 같으니까. 3주 만에 지금 한 4% 정도를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차이가 지금 4%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지금 이제 한 2, 3주 있다가 선거가 지금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박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살떨리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변 분위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해관계하고 크게 엮여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이제 그 이재명 피습건으로 해서 오랜만에 국내 주요 뉴스들을 쭉 봤습니다. 예, 그 뭐 정치 논평 같은 것도 보고 했는데 너무 약간 닭싸움, 진흙탕 싸움,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시야가 좁아졌어요. 마음이 계속 흥분되고.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 그 즐기는 부분까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저는 그거 약간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선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사실은 방향은 결정돼 있어요. 이미 대충의 결론도. 예.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좀 전에 그 대만의 새 대선 후보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 초록색이 현재 여당 후보고 보라색이 국민당 후보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평균한 값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민당 후보가 7월, 8월, 9월까지만 해도 꼴찌였어요. 3명 중에. 그런데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당시 2등 후보를 3등으로 밀어내고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3% 정도밖에 안 되고 1등 후보는 탄력을 좀 잃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좀 위험하다. 박빙이다. 예, 지금도 변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결론이고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모두한테 지금 피말리는 그런 사안이죠. 예, 제가 봐서 뭐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양쪽이 다.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겠죠. 그리고 바람을 잡죠. 예, 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국의 의견이에요. 글로벌 타임스, 중국과 관영통신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영자로 나온 건데 여기 별 내용은 없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의 전문가가 모여서 지금 대만 선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 중에 여기 나오는 창야충이라는 사람은 타이완에 있는 어떤 한 대학의 총장이에요. 총장이고 국민당의 당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미국의 영향으로 반중국적인 그런 정서를 까는 언론 보도가 도배를 하다시피 해요. 뭐 여당이나 여야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의 일이니까 일정 정도 저항이 일어나서 균형점을 찾는데 중국의 보도에 대한 건 일절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중국이 완벽하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죠. 미국도 완벽하지 않죠. 냉정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선거 판세가 이미 결정된 이번에 선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국가 이익에. 예. 예, 볼까요? 자, 미국이 지금 이제 패권 전쟁을 한다는 말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럼 패권 전쟁을 기존에 뭐 월등히 1등이었던 미국이 있고 2등인 중국이 따라 올라온 셈인데 1등이 되기 위해서 따라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미국은 약해지고 중국은 강해져서 미국이 견제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미국은 이제 중국은 시비를 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직 완숙도가 낮거든요. 물론 미국은 쇠퇴하고 있지만 거꾸로 기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죠. 아까 오스틴 이야기처럼. 그래서 중국은 약간 준비가 덜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미국이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패권 전쟁인데 이 창야충이 미국이 선택한 방법 3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 미국이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국에 압박을 넣는 3가지 방법을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뭐냐? 트레이드 워다. 무역 전쟁이다. 맞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금수 조치 내린 거. 트럼프 때부터 엄청나게 활발해졌죠. 뭐 스파이 뭐를 심었니 이렇게 하면서 저는 뭐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핑계죠. 증거를 제시한 적도 없어요. 자, 뭐 미국이 중국에 가서 스파이 짓을 안 한다고 볼 이유도 전혀 없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망을 가진 게 미국일 텐데. 두 번째는 중국이 생산력은 전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예. 자,
두 번째는 중국이 그 산업 체계가 고도화되지 못하도록 고급 기술의 이전을 막겠다. 저기에는 우리도 이제 부가적으로 피해를 입었죠. 삼성 같은 데서 우리 반도체 같은 수출 제도로 아마 크게 타격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이야기 다른 기회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 것도 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미국한테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예. 즉 미국의 수입 물가를 올리는 것이고 무역 전쟁을 했더니 또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하이텍 분야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무기 분야가 있고 미국이 잘하는 게 현재 무기. 근데 그걸 중국은 뭐 국산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무기를 사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관하고 또 하나는 제약 산업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도 중국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요. 세 번째는 컴퓨터 분야예요. 이 분야의 타격이 아주 크죠. 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미국이 오랫동안 활용하기가 어렵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경제 체질이 좋지도 못하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세 번째 건 뭐냐? 타이완을 긁고 넘어지는 거다. 이거는 미국이 한테 제일 유리하다. 미국에 피해가 전혀 없다. 피해가 전혀 없으면서 중국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동시에 타이완에 무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수 산업체, 즉 군산 복합체가 좋아한다. 네, 이게 딱 이때까지 해왔던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미국의 패턴에 딱 일치한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 이거 중국의 해석입니다. 충분히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좀 더 전해드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은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비슷해요. 이거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프락치 전쟁이라는 거, 미국이 이제 꼬신 전쟁이죠. 우크라이나에 라는 힘없는 나라에 가서 쿠데타를 미국이 종용을 했고 본인이 원하는 정부를 앉힌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젤렌스키 정부고.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해서 그들이 그 국경 분쟁 때문에 지역 분쟁 때문에 러시아와 맺었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맺었던,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개입해서 맺었던 협정을 파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들어와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러시아가 들어왔죠. 초반에 좀 유리했으나 바로 단박에 러시아가 무게 중심을 딱 잡고 움직이니까 패배했죠, 지금. 자, 그게 프락치오란 말이에요. 대리전. 지금 대만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원 차이나 팔러시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수용했잖아요. 그 닉슨 때. 그래서 미국이 국교 단절했죠. 그래서 지금도 대사관이 없어요. 그게 언급길에 우리도 지금 그래 된 거잖아요. 그게. 대만이 나라가 아닌 거죠. 그리고 대만과 중국도 92년인가 그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 그때가 아마 국민당 정부 시절일 거예요. 자기들끼리 안을 또 합의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잘 되지 않았다 하면서 파기하는 셈이에요. 지금도 미국이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원 차이나 팔러시를 겉으로는 지지한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독립을 원하는 타이완 정부를 계속 지지하면서 무기를 살살 팔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독을 오르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가만히 놔뒀으면 어떤 식으로 해결됐을 거예요. 그걸 이제 긁어 부스럼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 거죠. 차이 잉원의 당이 거기는 가장 적극적이죠. 대화를 안 하죠, 중국이랑. 우리하고 비교해 보셔도 돼요. 나머지 국민당하고 세 번째 당은 훨씬 유화적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과 같은 프락치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데 들어와 하는데, 당연히 이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죠. 주고 나는 거는 대만 사람들이 주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 안 좋으면은 젤렌스키 지금 비난하면서 발 빼는 것처럼 발 빼면 끝이에요. 그러면 타이완은 되게 우크라이나랑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서 몇백 킬로 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나토 가입이라는 그런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유럽 땅이고
유럽의 국가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럼 동북아에 지금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은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제일 안전한 지역에 있잖아요. 누구 보고 지원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근처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남중국해에서 시달리는 필리핀이 대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국력이 됩니까 지금? 안 돼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예? 일본의 군사력이 우리만큼 됩니까? 안 돼요. 우리 무기를 좀 팔아서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가 미국이 비실비실해지면 본인 발 빼고 우리는 되게 어중간한 입장에 남게 될 거예요. 거기서. 심지어 우리 군을 파병해라. 상황이 어떻게 돌지 모르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정치 지배 집권 세력이 궁지에 몰려서 어떤 거라도 이 판국을 돌파할 수 있는 제안이면 적극 관여한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지금 네타냐후처럼 그런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봄 지나면 이 대만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잘 나와 있죠. 그 전쟁의 시기와 방법은 미국이 결정하는 미국의 전쟁이죠. 그래서 프락치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얼마나 긴장을 미국이 고조시킬 수 있느냐, 얼마나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미국이 지금 수를 쓰고 있을 거예요. 중국 내부의 뭐 소수민족 문제 계속 건드릴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 미국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가자 전쟁이 빨리 끝나야 돼요. 정리가 돼서 지금 압박을 많이 넣어서 일단 네타냐후가 수그리는 듯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 모를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게 이제 국민당 당원이자 대만의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미국이 이제 친미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미국이 빠져나가면 중국이 침공을 할 수 있다, 무력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 번째가 되든 세 번째 후보가 되든 미국의 그 영향에서 100% 반기를 들고 도발적인 정책, 친중국 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지만 또 지금 집권당이 8년을 했고 그 사이 코로나도 있었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각각의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가 힘든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줄 알잖아요. 전 세계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든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의 카리스마도 차이 이번에보다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8년 집권을 했고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바람도 분명히 크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박빙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행사하는 압력에 대한 어떤 부담도 당연히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분야가 이거예요. 부분이. 제가 대만 경제의 어려움을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검색을 잠깐 해봤더니 이런 기사가 바로 떠요. 7시간 전, 15시간 전에 나온 건데 어제 오늘 나온 거죠. 하나는 연합뉴스고 동아일보인데 두 개 다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서 썼어요. 이 시기에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 미국이. 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대만은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망하고 우리나라마저도 한국의 GDP도 23.4% 정도 타격을 입는다. 여기서 왜 우리나라를 끼우는지 궁금하죠. 예, 볼게요. 블룸버그가 이 시점에 선거를 며칠 앞두고 쓴 기사에 대만 해협의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자, 블룸버그는 오늘 13일 대만 총통 선거는 잠재적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전쟁과 봉쇄의 경우로 나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협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협박이고, 두 번째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구나. 예, 간접적인 최고의 방법을 쓰는구나.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중국이 그 다음 중요하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이거는 지금 들어와라 지금 이러는 판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가자지구 전쟁이 잘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고 이게 바이든한테도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과 동맹국이 일제히 반격에 나서는 전쟁의 경우 대만 경제는 초토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GDP 40% 타격을 입는다. 그 절반 이상의 타격, 23%의 타격을 한국이 입는다. 너희들도 이해 당사자다. 열심히 동맹국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다. 이미 당연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동맹국에 한국과 일본이 안 들어있겠습니까? 준 군사 동맹관계까지 맺은 마당에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대북한 견제용이라고 그러죠. 미국은 지금 북한을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건드리고 싶지도 않고. 푸틴이 내려온다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거는 제발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하면서 그래 윤석열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이게 내 마음이다. 나는 너의 코를 꿰고 있다. 너는 나한테 콧대가 깨어있다. 내가 땡기면 넌 따라와야 된다. 네 몸은 싫어하지만. 이게 미국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자, 거기다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크게 패하고 본인이 탄핵을 받거나 자기 부인이 뭐 조사를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궁지에 몰리거든요 더더욱. 예, 그러면 미국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국민의 뜻과 다르게. 예? 지금 이상한 그 미국과의 일본과의 소위 말하는 관계 개선, 그게 국민의 뜻에 반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신은식의 발언까지 딱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자, 대만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뜻과 반해서 행할 수 있어요. 그가 처한 난국을 바깥에서 충격요포로 돌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경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미친 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사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오늘 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